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 박 교수님의 그 임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같이 고민해봐야 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저도 한 7, 8년 전에 비슷한 여전히 변화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위원 여기서 이제 그 윤태봉 교수님이 중요하게 지적해주신 몇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봐 이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진짜 합의제 기구처럼 운영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행정기관 성격이 있는 그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요. 엄격하게 말해서는 이제 좀 공정한 의사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금 여러 가지 성격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성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 구성도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긴 한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사실상 운영이 이제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이 사무총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총장 규모에 따라서 이런 그 층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에서 약간 그런 합의제적인 정신이 과연 조금 이루어지느냐, 합의제 기구로서의 어떤 성격이 필요하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빠져 있는 게 혹시 그 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독특한 또 중앙행정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원 조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원도 엄격히 말하면 이제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 성격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감사원도 5인이니까 감사위원 규모가 이제 4인인가 5인인가 돼 있고, 그래서 감사원도 이제 감사위원들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돼 있고 한데, 그래서 이 합의제 행정기구가 일단 명칭부터도 이게 그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또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그 합의제 기구들은 이제 다 위원회 형태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렇고, 특히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 이런 행정위원회들이 대부분 이제 총리 산하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는 데는 대부분 이제 자문위원회 성격이 강한 위원회들이고, 대부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공정위,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권익위원회,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총리 산하로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독립성 측면에서 특히 뭐 그거는 이제 정권에서 어떻게 이걸 운영하느냐, 대부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어느 정도 역사도 오래됐고 뭐 전통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독립성 뭐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권익위원회 어떤 측면과 국가인권위원회,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런 어떤 그 민주화 이후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런 어떤 국민 권익, 그런 권익 구제기관으로서의 어떤 권익위원회, 청렴위원회, 부패방,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 따로 운영됐던 것들이 이제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 10여 년이 지났죠. 2000년 초가 98년 제가 그렇게 설립이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동안 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보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어떤 역할과 위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조금 그 국제 기준에 비춰봤을 때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어떤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위원회의 어떤 독립성, 특히 중앙행정기관 성격을 갖고 있는 위원회들의 어떤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어떤 그런 이 권익 구제이라든지 인권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어떤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최근 몇 년 동안에 좀 이런 부분이 좀 제약돼 왔다는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보면 자문위원회 중에서 이제 행정위원회가 대부분 이제 또 다른 명칭으로 이제 보통 법정위원회 혹은 뭐 비법정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최근에 한 가지 예를 저도 한번 들었는데, 문화재청 소속 위원회 중에서 이제 문화재위원회가 있는데, 이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이 이제 조사 심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법적으로라든지 심의의 어떤 법적인 효력이 의결을 포함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죠. 심의라는 거는 당연히 의견을 전제로 해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심의를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자문을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 심의 그래서 오기 전에 저도 과연 심의의 어떤 법적인 효력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법학 책들 한번 찾아봤는데 대부분 보면 명확하게 어떤 그런 있는 건 아니지만 심의 기능은 분명히 의결 기능까지를 포괄하는 거다라는 어떤 해석이 되는데 이 보면 이제 문화재청은 분명히 이제 독임제 기관이거든요. 문화재청은 독임제 기관인데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이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문화재청의 전 차장을 최근에 만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문화재청은 말하자면 문화재 관리라든지 어떤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을 독임제 기관으로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어떤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문화재 관리라든지 뭐 보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의사 결정을 다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대고 기속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임제 기관으로서의 어떤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독임제 기관으로서의 자기들이 제대로 어떤 의사 결정을 중수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 간의 어떤 역할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위원회가 파워가 있는 위원회인지는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 문화재청의 모든 청장조차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문화재위원회 모든 결정이 대부분 기속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독임제 기관과 이런 예외적인 사례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윤태봉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독임제 기관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어떤 그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떤 약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거나 좀 이렇게 윤태봉 교수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 이제 한 10가지 사례들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자문위원회 내지 심의위원회조차도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문화재위원회 같은 또 예외적인 사례를 보면 또 오히려 또 소속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또 권한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어떤 신충식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어떤 의사결정 그런 어떤 위원회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 공적인 어떤 아까 절차적 절차적 접근이 아니라 어떤 용어를 쓰셨는데 시스템이라 어떤 용어를 쓰셨는데 제가 설계적 접근 이런 설계적 접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결정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회 진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진짜 이유는 책임의 모호성을 위한 부분이 성격이 크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모든 대부분의 대학들이 마찬가지지만 또 요새 구조개혁이다 이런 하면서 저희도 학교에 보면은 실제로 그 의사결정 기구가 공식적인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위원회를 다 만들더라고요. 구조개혁위원회 무슨 또 미래기획위원회 위원회 한 3가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실질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핵심 라인에 있는 어떤 처장, 총장, 부총장들의 어떤 곤란한 문제들 이제 위원회, 자문위원회 이제 어떤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용어상의 심의회라든지 협의회 여러 가지 용어상에 불구하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자문위원회 운영이 조금은 형식적으로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공직자들이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윤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본인의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지겠지만은 책임을 합리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의사결정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공조직의 어떤 특성상 책임의 어떤 모호화를 위해서 이런 자문위원회들을 자꾸 설치하게 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바에는 이걸 축소하자, 통폐합하자 현실적으로 타당한 논리처럼 받아들여지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통폐합하자라는 취지가 현실에 그러면은 이 공공조직의 어떤 공직자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혹은 자신의 어떤 소신껏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라든지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굳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막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통폐합하자는 거는 현실적으로 통폐합이 잘 되기도 어렵고 또 정권 말기에 가면 또 다시금 다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다 같이 고민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첨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축식 교수님이 발표한 이 내용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행정윤리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행정학회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사실 그다지 많지 않고 되게 많은 경우 이제 철학적인 차원에서 규범적인 어떤 행정윤리를 도출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 그 쿠포 교수는 사실 그 행정윤리를 하나의 그 실천적인 그런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직에서 이제 그 공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모형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사실 그 쿠포 교수의 그 논의를 중심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신축 교수님이 그 발표하신 그 내용 속에는 쿠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윤리적 의사결정 특히 이제 설계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이제 도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철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논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 논의 체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잘 들어맞지 않는 그런 면이 간간히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그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 더구나 이제 그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사실 이게 과정적 그런 윤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나라를 달리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논문이 좀 더 이게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데 있어서 좀 보완했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 논문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그 두 번째 그 논의에서 예를 들면 공직윤리가 행정의 정치 이론이라고 이제 그 쿠포 교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의가 좀 더 이제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그 신행정학이 태동하던 그 시점에서는 사실 그 우리가 공공행정 부분이나 정책 그 우리가 과정 그런 부분에서 가치의 충돌이 활발하게 전개됐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당시에도 우리가 행정윤리를 철학적인 그 차원에서 우리 들여다보면 소위 말하는 그 의무론적 어떤 윤리론과 그다음에 결과적 그 윤리론이 그 공히 존재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저는 이거 그러니까 행정의 그러니까 행정이 정치화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공직윤리라고 공직윤리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 공직윤리의 어떤 철학적 정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전개됐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행정이 그 당시 우리가 정치와 행정이 어떤 이원론으로 그 얘기됐던 그 시절에서 우리가 정치와 행정이 이론론으로 전환되는 그런 그 시점에서 사실 그 목표 설정과 관련된 특히 우리가 정책 결정 시에 목표 설정과 관련된 가치의 충돌이 활발하게 전개됐던 그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윤리적 딜레마가 이제 많이 발생했던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그러니까 목적론적 그 윤리론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도전이 한참 진행됐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이제 그 정책학이 하나의 그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 정책학 그 부분에서도 사실 윤리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게 제기되지는 않았어요. 제기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정책 결정과 관련된 그 가치의 충돌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정말서 정책 결정 시에 어떤 어떤 가치가 더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갈등이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책 결정자가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어떤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을 결정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관련된 그런 논문도 많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런 행정의 정치 부분에 행정의 정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행정의 정치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윤리적 딜레마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논의해줬으면 논의 전개가 훨씬 더 부드럽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의 정치 이론을 공직윤리 맥락에서 공직윤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맥락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공직윤리의 새 정향이라고 하는 정말서 새 정향으로서 실천 이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소위 말 재맥락화한 그 맥락 속에서 이런 실천 이성을 논의해줬으면 이게 따로 노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공직윤리의 새 정향의 실천 이성과 관련된 그런 논의에 있어서도 쿠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실용적 차원하고 도덕적 차원의 어떤 실천 이성을 융합하는 것으로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이 융합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논의해서 이게 앞서 얘기한 것과 그러니까 행정의 정치와 행정의 정치화와 실천 이성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연결해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윤리적 딜레마의 세 기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쿠퍼 교수의 논의를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여기 보면 탄생과 필멸의 대립이라든지 내부와 외부의 대립, 계층구조 상하의 대립, 이렇게 이제 윤리적 딜레마의 세 기원을 이렇게 추상하고 있는데, 이 추상화하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쿠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이전 경험이라든지 특정한 인지 스타일 이런 데서 대두했던 갈등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방식에서 이제 세 가지 윤리적 딜레마를 이제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런 탄생과 필멸의 대립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사례 같은 경우도 좀 이게 논의 전개 방식이 아마 이제 저하고 좀 달라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이제 이렇게 딜레마의 어떤 세 가지 딜레마를 기술을 하고 이 세 가지 딜레마에 이제 맞는 그런 사례들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논의 전개 방식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윤리적 딜레마가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딜레마의 기원을 추상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의사결정의 설계적 방법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앞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논의했던 그런 내용들과 이 부분이 잘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왜냐면 쿠퍼 교수는 사실 윤리적 딜레마를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실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계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직자 어떤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어떤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서 얘기한 것과는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전체적인 어떤 논문 선상에서 놓고 보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면 따로따로 노는 곳에 대한 어떤 핀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면 논문이 훨씬 더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플로어에서 오늘 발표한 또는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과 그 신경 철학 이런 걸 공부하는 철학에서 우선 오늘 발표 우선 상당히 많이 배우고 옵니다. 상당히 관심도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우선 그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앰비기어티를 한국에서 요즘에 보통 철학에서는 그냥 모호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애매성이라고 번역합니다. 모호성이라는 건 베이그네스, 한계가 불분명한 걸 모호성이라고 번역하고 앰비기어티는 이거냐 저거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쓰일 때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뭐 사소한 얘기고요. 그 이성, 실천적 이성적이라는 부분, 우리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볼 때 현대 그 신경과학 이런 쪽의 이야기를 좀 보면 우리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감성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상당히 성토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에드워드 윌슨의 그 컨실리언스라는 책에서 상당히 말하는 것 같고요. 경제학을 비판하지만 아마 여기도 상당히 데시리 메이킹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현대적인 이런 새롭게 발전되는 얘기도 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없을까 이제 저는 그냥 던지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도 상당히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교수님께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상당히 강화한 쿠퍼 얘기를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약간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끌어들여서 뭔가 윤리적 역량을 어떻게 신장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주제로 삼으셨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창의적 사고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을 관련해서 제가 쓴 논문은 이제 상당히 에드워드 윌슨의 얘기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얘기를 저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 역량이라는 게 우리가 공부한 배경에 얹혀서 신경망에 의해서 계산 처리가 돼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배경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배경 이론을 얹어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니까 사실상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그 지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쌓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롭게 뭔가 새로운 생각으로 그 신장 뭔가 새로운 생각으로 뭔가 도약을 하거나 점핑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철학적 반성 자기가 갖고 있는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소위 이제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물었던 것처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일할 사람이니까 나한테 표를 주세요. 그럴 때 정의로움이 뭔데요? 알고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직윤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공직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게 철학적 결여죠. 그래서 철학적인 이런 그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윤리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그 공직윤리의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또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또 플로에서 질문 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서 7시에 도착해서 카이스트 교수에게 새로운 그 세계, 열리는 세계에 대한 그 강의를 좀 듣고 포럼을 마치고 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세계는 실질적으로 준비된 세상이 아니고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공학 쪽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성이라고 하는 외침도 그 안에는 단순한 어떤 그런 그 물질적 만능에서 벗어나서 이 철학적인 함의를 많이 이제 갖고 가야 되는데 전자에서 플로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그 저희들이 윤리적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역량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한 구성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직사의 전체적인 그 역량에 대한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쿠퍼 교수가 30년 동안 연구해서
이 언급한 EDM 시스템 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논문 한 편으로 써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굉장히 저변에 상당한 저희들이 깊이를 알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저변에 깔려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공직사회에서 조성할 때에 되어야 하는 그런 거를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과제가 상당히 캐즘 현상으로 생기는데 이제 그 과정이 앞으로 이제 학자들 분들이 많은 연구를 좀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 같은 그 정도 위원회들이 운영될 때 융합돼야 되는 부분과 결여된 부분을 역량을 학습 과정을 통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주 섬세하게 진짜 카다마가 그 공동 감각 하나를 언급할 때 그 깊이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결국은 판단력으로 갈 때에 그 여러 가지의 한계성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지침을 내려주고 또 받는 사람이 그것을 역량으로 자기가 끌어올려서 모든 업무, 공직의 업무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걸 해나갈 수 있고 지금에서 여러 가지 부패고리에 연결된 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는 그런 생각인데 상당한 저희들이 그냥 이념적인 이론적인 데서 북한에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 학자 간의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강화되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받도록 하고 발표자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 교수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제 정부 있을 때 이제 여러 개 지회 정부가 위원회 많았고요. 그러면서 직접 해본 적이 있어요. 정보평가위원회 만들고 그때 이제 제가 조사를 시켜서 과정들이 해서 했던 내용이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행정위원회하고 자문위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는 대로 거기에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게도 나오지만 이제 심의 아까 토론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심의 기관이냐 순수 자문 기관이냐 심의 의결 기관이냐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법정 기관이냐 자문은 보통 법정 기관이 그냥 장관의 직원을 만드는 게 아까 말한 틀만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맞춘 거고 그래서 그냥 위원 위촉 해놓고 이제 이거 하는 거고요. 그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어떤 기준 법에 나와 있는 조직법이든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하셔서 그런 연구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때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교수들도 그렇고 또 정부에 일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분류를 어떻게 되는데 그거는 또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게 있고 규정이 안 돼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는 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는 위원회에 아까 좋은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도 역시 답도 주셨는데 그 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그 신 교수가 얘기하는 윤리 문제도 되는 얘기인데 그 많은 교수들이 전문가라고 나가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위촉받을 때는 전문가적으로 가서 활동을 해요. 마치 NGO들처럼. 이게 이제 외국하고 아주 틀린 점이에요. 제가 그걸 자체평가위원회 만들어 놓고 일부러 많은 교수들이 그 전에 없었던 걸 기회를 상당히 많이 갖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절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그래서 사무관이 교수로 움직여야 되고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냥 정당한 어떤 당위성을 제공하는 근거나 제시해주는 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관습화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진짜로 실증적으로 한번 참 해보셔가지고 우리 교수들 스스로도 그럴 시간 있으면 연구라도 더 하지 그렇게 가지고 가서 대단한 경험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함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이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자 2분씩 먼저 신 교수님께서 저부터? 받은 답변과 코멘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분으로 됩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로우부터 말씀드리면요. 분명히 그 ambiguity를 MS 모호성 사실 저는 조금 한자로 정확히 어떤 그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원래 그 개념은 엔티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어떤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을 때 어떤 하나의 조금 선택을 하는 ambiguity나 일종의 조금 우리가 말하는 에너미가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어떤 그 확실한 조금 내 원칙이 어떤 부딪히는 측면들을 얘기했었고요. 조금 서둘러서 그렇지만 사실 제 논문에 윤리적인 자율성이란 실천 이성이 강조되기도 했지만 윤리적 민감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창조성 그런 식의 부분들이 얘기됐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유적인 논의도 많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조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어떤 감수성 부분이라든지 또 그에서 사실 그 신경내과학과 연결될 겁니다. 남마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얘기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쿠퍼 교수 얘기는 이게 어떤 자기가 어떤 윤리 원칙을 가지고서 어떤 책을 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공직자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를 근거로 해서 한 수천 건을 받아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윤리적인 맥락이라든지 어떤 조직의 구조더라. 그래서 그런 식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윤리적인 상황까지 끌어올 것인가 하면서 디자인 어프로치라는 부분도 위트백이라는 공학에서 나온 한쪽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야말로 또 공직에서 그만큼 더 좀 매력적인 하나의 어떤 부분이었었고 사실 쿠퍼 교수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어떤 칸트 얘기를 끌어와서 이게 어떤 이성의 사용 방식에서 누구나 어떤 그 공공 서비스하면서 이성의 사용은 기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성의 한계도 우리가 알고 또 이성의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어떤 내가 정말로 어떤 맨 처음에 어떤 딜레마 상황에서 같은 그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변화 어떤 그런 식의 부분들 꾸준히 조금 제가 이제 끌어가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식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보여준다는 부분이 앞으로 조금 실제로 어떤 그 윤리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 박사님 논의는 조금 이 얘기에 대한 조금 더 충분한 의미를 이제 부각시키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 교수님 코멘트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조금 전체적으로 분명히 쿠퍼 교수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논문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쿠퍼 교수 얘기에 어떤 매이지 않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쿠퍼 교수를 조금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더라도 우리 맥락이 뭘까? 그래서 우리 어떤 공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부분들 상하 어떤 내외 그 다음에 그 생사의 문제는 실제로 어떤 고래로 어떤 역사에서나 특히 우리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 상황들이 강조가 됐었고 사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택할 수 있는 실천 이상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인 거죠. 어떤 극단적인 측면이 어떤 영미식의 공리주의하고 어떤 독일식의 어떤 칸트식의 의문론적이라면은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쿠퍼 입장이자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쪽이 사실은 항상 조금 부딪히면서 누구나 조금 공무원들 이렇게 조금 우리가 임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공리적인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인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그걸 평가해서 돈을 줬던 것인 거고 그 어떤 자기가 공리적인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그 내 양심에 저촉이 없는 어떤 그런 식의 결정이라든지 어떤 집행을 해놓은 것인가 그 부분들이 강조될 것인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했던 부분들은 이게 어떤 식으로나 사실 윤리 속에 정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 사실 대단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거죠. 어떤 그 행정가가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의무도 있는 것인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대의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벌써 거기에 대단히 조금 복잡한 정치적인 윤리적인 집행이 들어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신 교수님 지적한 부분들은 아주 귀하게 받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대단히 어떤 맥락이라든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서 쓴 페이퍼라는 점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위원회가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세분화시켜 줘야 되는데 정부 자료도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그냥 안전행정부 자체가 그 안에 또 말씀하신 실무 의결을 쭉 세분화하는데 그건 좀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냥 여기서는 표치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한 번 더 자세히 간다면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좀 더 정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글의 사실 핵심은 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위원회는 아니고 핵심은 원래 저기였죠. 정부 조직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소설 중에 카프카의 성 캐슬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설계사 끝없이 건축가가 성으로 진입하려고 그러지만 실패하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끝없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방관자로서, 아니 방관자라도 열애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예외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 끝없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렇게 본다면 이 위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게 행정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아주 작은 통로는 되겠다. 국민하고 정부의 멀어진 거리를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좀 형이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위원회를 많이 본 거고요. 교수님 말씀 많이 참고해서 나중에 좀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정책학 연구에 관련해서 그 의사결정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듣고 또 토론을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 발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정책학에 있어서 윤리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학문이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책학 자체뿐만 아니라 또 뭐 심리학이라든가 또 법적인 측면, 또 나아가서는 어떤 철학적인 가치의 문제까지도 연관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그 연구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되다 보면은 또 어떤 의미나 초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또 연구 자체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듣고 윤리에 대한 정책학에서 윤리에 대한 연구 자체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못지않아 좀 중요하게 대두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